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전이 어느덧 중반전을 향한 가운데 대선 구도가 요동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17일간의 열전을 마감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열심히 이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이 담긴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다가 또 방송 직전에 결렬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금 6시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은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갑자기 급해졌는지 네. 합의를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6시에 의총이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 네. 거기에서도 지금 파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렬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인가요? 국민의힘은 방금 전에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17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7조 원의 규모에 하는 이런 그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한 있는데요. 5천억 정도 양쪽이 차이가 나는 거죠? 5천억 이런 사실 금액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읽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 있었던 예결위에서 굉장히 그 김은혜 의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라도 급하다.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급하지 않게 차일피일 미루느냐 네.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갑자기 합의를 하겠다라고 들어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 수정안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가 수정안을 낸 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영업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략적으로 이 추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런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6시까지는 합의가 됐었지만 갑자기 또 파행이 됐다. 그렇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7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다시 협의하자 연락이 온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다시 그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합의를 마치고 지금 오늘 열리는 7시에 추경을 처리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집행에 따른 기대 효과 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기대효과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공과금이라든지 전월세, 그 월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빚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결국에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빚도 많이 냈을 거고요. 지금까지 버텨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협의 때문인지 지금 7시 반으로 추경안 처리가 30분 정도 늦춰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대혈전에 돌입한 지 어느덧 일주일 흘렀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동분서주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고 계신데 현장에서 느낀 민심과 또 분위기 어땠습니까? 굉장히 초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도 있었고요.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공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어느 정도 점쳐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첫 번째로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두 번째는 후보의 태도에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한없이 낮게 국민들 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신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열차에서 보여줬던 구두발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은 태도의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선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세를 하면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역대급 추운 대선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요, 마이너스 5도, 6도, 뭐 굉장히 차가운 온도는 마이너스 10도까지 육박하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인사도 우리 그 운동원들은 하지 말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추운 선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전 이 대선은 부분이-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 이제 초반에 끝났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한겨울 그냥 다 났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추워질만 하면 대선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추운 시기가 또 꽃샘추위가 또 다시 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위와의 이제 또 싸움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선이 이제 뭐 D- 이제 16일인데 판세가 여전히 뭐 예측 불허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청년 정치인이신데 이번 대선엔 또 이제 주요 변수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2030 세대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어느 정도 청년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직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한 청년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더 겸손하고 낮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30들의 뭐 마음을 좀 얻었다라고 본인들이 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다양한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과대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결국에는 2030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공약들이가 그다음에 정책들이 얼마나 내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인지를 마지막 가서는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그래도 2030들한테는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지지율 추세를 보면 2030 세대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이렇게 표심이 더 가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2주 안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거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는 슬로우 스타터라고 봐서 천천히 정말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무엇일까 판단하신 뒤에는 표심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조금만한 기대는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을 닫았습니다. 대선 구도가 다시 변곡점을 맞았는데요. 민주당에겐 일단 이걸 호재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안 후보 껴안기에도 본격 나서게 될까요? 네, 3자 구도가 유지되면서 뭐 호재다 이렇게 뭐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그 표심에는 그렇게 이렇게 막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네. 두 분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나누어졌다고 해서 1+1이 2는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정치가 생물인 이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격양된 모습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뭐 정치 몰입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 국민의힘과의 결렬을 선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선을 완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정책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교차점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정책 교차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뭐 과학기술 강국을 포방한다든지 그리고 정치 교체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보면 저희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보다는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결을 같이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브콜이라는 표현을 제가 또 쓰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이 국민 통합 행보로 안철수 이제 후보에게 뭐 손짓을 보낸 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선택을 했고 앞으로 이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또 러브콜을 보냈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의 그 연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일련의 흐름을 국민의힘 쪽으로 약간 흐름이 가는 듯한 이런 흐름을 좀 그 뒤집을 만한 그 민주당의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단일화 이슈로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 많은 메시지를 줬었죠. 근데 이것이 결렬되니까 유승민 후보와 통합으로 다시 이 단일화 효과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판단 같습니다만 네. 사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갑자기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것처럼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이제 국민들의 눈을 좀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통합 정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실용적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좌우 이념을 떠나서 그리고 그 보수와 진보 이념을 떠나서 정말로 국민께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든 모두 수용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듯이 저희는 뭐 유승민 후보가 전 후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와 함께 한다고 해도 저희는 문이 열려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안철수 후보도 함께 해서 통합 정부를 구상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께서 문제의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 또 뭐 감동의 순간도 있었지만 또 숱한 논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경기를 관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쇼트트랙 편파 판정 그 경기장에도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남긴 것 뭐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이콧 논란이 먼저 있었죠. 보이콧 논란이 있었고 오심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제소를 하지 않겠다. 이제 ICU에 제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그때 당시 첫 오심이었다는 말이죠. 그 우리 선수단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또다시 오심 논란이 나오게 되면 선수들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황희 장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정 문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하게 우리 선수 보호 차원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밝혔던 것이고 이것이 사고의 올림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수들을 많이 독려하고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한복 공정 또 편파 판정 논란이 이제 또 나왔는데 이제 대응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체위원이신 만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사실 상임위 갈 때는 한복도 입고 가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국정감사 때도 한복을 입고 갔었고 당시에 장관님께 질의했던 것이 어디 행사 갈 때 이렇게 정장을 입는 것보다는 한복을 입고 가는 게 문체부 장관으로서 우리 한복을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네. 사실 문체부에는 지금 한복의 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한복을 언젠가요? 그게? 수요일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어떤 달에 뭐 매달 수요일인가 마지막 주 수요일인가 이런 날에 한복을 네, 네. 입고 오는 행사까지 생길 정도였고요.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네. 하나 의미 있게 수확한 건 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중국 대사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한복은 한국 전통 복장이다. 그러나 뭐 이제 뭐 하면서 뒤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복이 한국 고유의 문화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한복을 알리는 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복을 알리는 것을 좀 주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청년의 뭐 열정이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올 한해 의원님의 의정활동 계획과 함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으로서의 대선 필승 전략까지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2030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실용주의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는 전혀 이념적인 측면은 전혀 필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이렇게 누군가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로 내 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구일지 그런 정책이 누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또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대선 판세와 민주당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